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제 간신히 이제 박정희가 이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죠. 이게 아마 1963년일 겁니다. 자, 그런 일 후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얘네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한일협정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목적이 결국 돈이에요. 돈.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이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죠. 게다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 당시에 일본과 필리핀이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예전에 일본이 필리핀을 이제 군사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했었던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이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피해 보상금을 받자 이렇게 된 거야. 이승만 정부에서도 사실 일본이랑 이런 이 한일 협정, 그러니까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의가 계속 됐는데 이제 계속 이제 안 됐어요. 이승만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 그랬었거든. 근데 박정희는 이제 엄청나게 적게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모든 걸 퉁쳐주겠다. 이를테면 너희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한테 피해 입혔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이제 6억 달러 달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달러에 모든 걸 다 퉁쳐버리는 그런 한일협정을 맺게 되죠. 일본의 식민지 피해에 대한 사과도 이제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고요. 독도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일본 시민으로 확실히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고요. 일본이 가져갔던 문화재, 그거를 제대로 반환한다는 것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일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크게 이제 반발하면서 6.3시위라는 걸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한일 회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푼돈 얼마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너희들이 결국 친일파여서 그런 거 아니냐? 박정희 너 한때 일본 천황에게 죽음으로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하는 혈서 써서 네가 만주 군광학교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일본 가서도 네 그 학교 다닐 당시에 교관이었던 그 일본인 군인에게 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스승님이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 스스로도 이제 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마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너는 뼛속부터 일본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 친일파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함부로 어떠한 정치 활동이나 집회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지. 그러면서 찍어 누르면서 결국 이거를 이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걸 통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과 이제 기술을 이제 빌려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 건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럼 자, 결과는 이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였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은 모두 이제 해결되지 않았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즘까지도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큰 이제 외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가서 이제 탄광이나 혹은 이제 비행장 건설하는데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써먹었단 말이야.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피해 보상은 1965년 박정희 정부와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다. 앞으로 이제 이 돈을 받는 대가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일본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서를 다 너희가 썼는데, 너희 이제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피해 보상을 다 받았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냐. 너희 받을 거면 너희 정부한테 받아라. 일본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일본은 계속 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 국가 간의 피해 보상은 이제 한일협정으로 끝이 났지만, 개인의 피해 보상 청구권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강제징용을 했던 회사 미쯔비시나 이제 그 일본의 무슨 제철 회사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 피해 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너희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서 너희들이 안 주면 우리가 대신 압수해서 얘네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을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떠한 물건도 수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최근 일인데, 그 문제의 가장 원인이 바로 이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일협정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1, 2학년 1교시는 독서 시간입니다. 독서는 시간표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 그냥 학생들한테 자습하고 있다가 2교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1, 2학년 1교시는 독서 시간인데, 목요일 2교시 독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습하다가 2교시 수업 준비를 2교시에 그냥 말씀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때부터 중흥으로 하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그 쿠데타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박정희가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군인 이제 미국의 용병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너희 베트남에서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써라. 우리나라 군인 싸다. 너희 미국 군인 쓰는 비용의 절반만 있으면 우리 군인 쓸 수 있다. 이걸로 우리도 좀 돈도 벌고 군대도 조금 강하게 하고 무기도 좀 최신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이제 파병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이죠. 베트남 파병을 통해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차관, 이게 차관이 이제 돈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무기들을 이제 현대화 시켜주죠. 우리 그때까지 쓰던 게 이제 소위 일본이 버리고 간 그런 무기 38식 소총 뭐 이런 걸 썼었어. 그러니까 한 40년, 30년 정도 된 오래된 구닥다리 총을 썼던 거지. 근데 이때 이제 베트남 파병하면서 미군의 그런 M16 소총 같은 최신형 소총들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얘네들한테 기술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총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되는 전쟁이었어요. 국군의 전력도 증강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의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업체들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진이나 현대 같은 업체들이 이때 이제 이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을 파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죽은 사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파병 인원은 아마 이제 이게 한 70년까지 이제 파병을 하니까 한 5, 6년 동안 파병한 게 총 합해서 한 1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전쟁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고엽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베트남 양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두천민 기억납니까? 이제 독립군이 이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일본군이 이제 간도 일대에 이제 민간인들을 죽이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는데, 걔네들 논리가 이거였어. 얘네들이 독립군을 도와줬고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립군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풀밭에 있는 쥐를 잡으려면 쥐만 잡을 수 없다. 그 풀밭을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 얘네들의 이제 논리가 그거였는데, 이 논리가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4.3이나 여수 순천, 그 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과 같은 이제 대대적인 그런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거고요.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도 이게 나중에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이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제 북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 남베트남은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분리 독립하게 되었고, 프랑스가 물러난 다음에 그 남베트남을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베트남에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내전,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소련과 중국의, 소련, 중국, 북한의 지원, 남쪽은 미국의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용병으로 이제 투입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북베트남 군인들을 남베트남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으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남베트남 사람들, 이제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양민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우리가 당했고,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욕하던 짓을 우리가 이제 이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똑같이 한 거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삼성개헌인데요. 삼성개헌은 이제 그 예전에 이승만한테 얘기했었던 그 4.4.5.1 개헌이랑 비슷한 거죠. 4.4.5.1 개헌이 그거 있잖아.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나는 3번 이상 하게 해줘. 이게 이제 4.4.5.1 개헌인데, 이 삼성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을 63년에 이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67년에도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박정희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2번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971년 대선에는 얘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나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명분은 우리가 이제 반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없다. 게다가 지금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운전수를 바꾼다고 이렇게 내리면 이제 차가 속도가 느려지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차가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계속 가야 된다. 결국 대통령 박정희를 계속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3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는 개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삼성개헌. 그게 이제 1969년에 있었고요. 결국 7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게 되죠. 이게 이제 1971년입니다. 요때 박정희랑 이제 맞섰던 사람이 이제 김대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 지금 박정희한테 또 표를 줘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마 선거를 못 할 거다. 박정희가 계속 종신 대통령이 될 거고 거의 왕처럼 될 거다. 이승만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여러분은 정신을 못 차리냐. 박정희는 자기가 3번까지만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표를 많이 얻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한테 이기진 못했지.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은 박정희의 가장 큰 정적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밑에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 김대중을 이제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 카메라에 걸리니까 이제 살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세 번 대통령 됐으면 이제 세 번째까지만 하고 그냥 이제 물러났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표현대로 박정희는 정말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었지만 잘한 것도 많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그랬거든. 얘가 이 세 번째 선거에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 여러분, 저는 딱 그냥 세 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여러분한테 절대로 제가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이번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한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승만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는 일단 배경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공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개발이었고,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독재체제를 유지해왔었는데, 이 반공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명분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들이 직접 맡아라.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우리 미국이 직접 나서서 병력을 투입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다. 핵무기 공격은 우리가 막아주겠지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막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리고 또 이때 닉슨이 누구를 만나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유엔의 5대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넣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의 대빵인 미국이 공산주의 진영 서열 2위인 중국을 만나서 서로 손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 이제 일종의 화해를 하자는 제스처를 보낸 거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 밑에서 계속 반공, 공산주의, 공산당, 그, 늑대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안 먹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기반이 약화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박정희가 지금 이미 한 게 63년부터 71년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10년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때 이제 경제가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 경제라는 게 세계 경제가 보통 10년 단위로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 이랬는데 요때는 이제 불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안보 위기. 지금 너무 불안하다.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북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진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위험하다.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분이 저는 참 진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뭐 또 얘기를 하지만 평화 통일에 대비한대요. 평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된대.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신 독재를 이제 단행하는데, 유신이라는 게 결국 종신 대통령이에요. 국회의 권한, 그 다음에 법원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을 모두 진 이제 히틀러 같은 이제 총통이 되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유신 체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하죠. 그 과정에서 국회도 해산시키고 유신 헌법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그럼 유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요거 좀 잘 봐두세요. 일단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각 지역 유지들,
그다음에 친 박정희 계열의 사람들이 한 300명, 400명 모여서 체육관에서 그냥 이제 뽑는 거예요. 박정희가 단독 후보고 투표율은 이제 거의 뭐 99%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뽑는 그 득표율도 99%. 거의 뭐 북한이랑 다를 바 없어. 박정희는 김일성이 되고 싶었던 건가요? 거의 그 정도 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기존에는 4년이었는데 6년으로 늘립니다. 4년만 하는 게 귀찮았나? 그 다음에 중임 제한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거든요. 3분의 2인가 동의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탄핵된 거죠. 3분의 1을 박정희가 이제 뽑아요.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 한두 명만 이제 박정희 편을 만들면 탄핵은 불가능하죠.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박정희 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 해산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뭔가 있으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요. 너희들 그냥 이제 출근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 법관, 임명권을 다 행사합니다. 그 탄핵 때도 이제 결국 최종 판단을 누가 했냐면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대법관들이 했는데 그 대법관도 이제 박정희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에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이제 다 제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뭘 할 수 없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한조차도 이제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긴급조치권인데 그런 거를 너무나 수시로 남발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이제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사람은 박정희가 지가 천왕이 되고 싶었나? 황제가 되고 싶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그 당시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너무나 큰 위기고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 이제 권력이 이제 분산되거나 약화되어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더 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박정희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면 또 뭐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논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김대중이 납치되어서 죽을 뻔한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졌고 이걸 계기로 이제 여러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이제 펼칩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찬물을 끼얹고 이제 다시 공포 분위기로 입을 닥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2차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얘네들을 이제 북한의 종북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뒤엎으려고 이제 쿠데타 모의를 했다 그래서 조작해서 얘네들을 다 간첩으로 몰아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승만의 그런 진보당 사건이랑 똑같은 거지. 박정희가 하는 거 보면요 이승만이랑 하는 짓이 비슷해. 그 다음에 나중에 전두환 보면요 박정희랑 하는 짓이 비슷해. 어떻게 배워도 그런 나쁜 짓만 배우는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산대상한 말인가? 눈 덮인 하얀 길을 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보고 뒷사람들이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잘못 걸었고 박정희가 그 잘못된 걸음을 똑같이 따라갔고 독재라는 걸 그 다음에 시민들 탄압하고 빨갱이로 모는 거 전두환도 그거 따라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했었고, 저는 이 민주화 노력이 독립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서 여기 보면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이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6 사태는 그 당시에 이제 서열 넘버 2 혹은 3였던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이 중앙정보부는 사실 박정희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 부서의 수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있던 그런 충복, 자신이 신임하던 부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김재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붕괴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H 무역 사건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무슨 공장이지? 뭐 섬유 공장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값싼 임금으로 이제 여공들한테 돈을 적게 주면서 이제 옷감이나 양말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이제 그거를 파는 이제 회사가 YH 무역 회사인데, 여기 사장이 갑자기 돈을 들고 튀어버려, 외국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여공들이 자기 월급을 못 받으니까 월급 받겠다고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제 그 공장을 점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해 너희들 빨갱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강제 퇴거시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은 돈도 못 받고 억울하게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박정희와 대항하는 야당인 신민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를 점거하고 계속 데모를 이어가요. 그 당시에 신민당의 그런 대빵이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김영삼이 얘네들을 지지하고, 또 뉴욕타임스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영삼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뭐하냐, 지금 박정희 독재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가 이거 빨리 독재 끝낼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 뭔가 너희도 좀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박정희 정부에서 빡친 거지. 그래서 김영삼을 그 당시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영삼을 지지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부산 마산 사람들이었는데, 부산 마산 사람들이 크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부산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크게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 노동자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마 민주항쟁을 이제 누가 조사하러 갔냐면 김재규가 조사하러 갔어. 비행기 타고 이제 간 거지. 보니까 이거는 이전까지랑 달라.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는 적당히 무슨 뭐 간첩 사건 하나 조작해서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만큼 이제 큰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이거를 진압하려면 결국은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몇 년 안에 물러나겠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이 불만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완화를 하는 게, 그 유신체제를 약간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정희가 뭐 난 물러나지 않겠다, 끝까지 난 싸우겠다, 내가 직접 뭐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당시의 주인공들이 지금 다 죽어버려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재규 말고 그 밑에 이제 차지철이라고 경호실장이 있는데, 얘가 이제 김재규랑 같이 박정희 이 밑에 후계자 서열 다툼 하던 사람이었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김재규한테 니 왜 이렇게 물러 터졌냐,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100만 명도 죽였는데 우리도 한 10만 명 정도 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느냐, 탱크로 밀어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막 이제 차지철과의 그런 권력 경쟁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환멸, 그 다음에 또 김재규 이 사람이 이제 민주주의를 되게 조금 추앙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그 뭐 너희가 이제 섹스피어의 그 뭐냐 그 줄리어스 시저 뭐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 나온다면서요. 그 시저가 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시저를 죽여. 그래서 그 로마 시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얘기했대. 나는 시저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고 내가 사랑하는 시저를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을 존경하고 나의 선배로서 매우 이제 사랑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를 죽였다. 그래서 뭐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이제 이 박정희 정부는 무너지고요. 김재규도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김재규가 사형 당하기 전에 녹음한 그 이제 녹취록이 있어요. 그냥 마지막 재판 때 이제 최후 변론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김정희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뭐라 해도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박정희를 죽인 거고 내 개인의 어떤 권력을 탐해서 이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나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10년 혹은 20년 앞당겼다는 어떤 자부심을 안고 나는 간다. 근데 얘가 또 덧붙인 말이 근데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죽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요 박정희가 죽고 2달 후에 12월 12일 날 이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9랑 박정희 정부까지 이제 다 해버렸네요. 네, 이상입니다.